최근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끝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유조선을 공격한 뒤 양측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이 파기 수순을 밟는 건데 한반도 안팎의 안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휴전은 끝났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는데 이란 요청에 따라 또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지난 나토 정상회의 때 말한 것을 SNS에 이제 재확인한 거죠. 그렇죠. 이제 휴전은 끝났다라고 SNS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60일간의 MOU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종국적으로 종전의 협정으로 이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의 지금 이란이 상성 공격을 세 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인 공격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 하에서의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건데 이거가 정말 실질적으로 이란의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되는 게 아니냐, 예. 다시 무력으로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MOU라는 것이 종전 협정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가변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합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주장하는 거나 또 미국이 주장하는 거나 보면 사실상의 이란 같은 경우에는 거의 MOU를 종전 협정 수준에 준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MOU를 통해서 60일간의 그런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과정 자체가 그 협상 종전으로 가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어떻게 보면은 종전 협정을 가기 위해서 이 MOU가 다시 어떻게 보면 협상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네. 계속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모두에게는 다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일부 진행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안전이라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즉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그 안정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MOU의 위반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란식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의 안전의 문제를 이란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자유롭게 보다 또 진지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터뷰에서 휴전은 끝났다. 그자들은 쓰레기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고요. 오늘 휴전이 끝났다고 종료를 선언한 후에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자금 조달 체계에 대한 제재도도 밝혔거든요. 이거 좀 전쟁 초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MOU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종국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란의 핵 문제의 완전한 어떻게 보면 해결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란이 제재를 받는 것도 이란의 핵 개발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던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이 통항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란이 벌써 상성 공격을 세 차례나 진행을 했듯이 이후에 그 진행되는 과정 동안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앞서 전제됐던 사항 부분 결국에는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이란의 제재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해제를 해줬는데 이 부분을 다시 어긴다면 바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OU와 관련돼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의 문제를 다시 미국이 걸고 간 거죠. 제재를 다시 정상화를 시키겠다. 제재 해제라는 부분을 이미 그 제재 해제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리버스 돌린 거를 재무부가 발표를 한 거에 이어서 이제 모즈타바에 대한 자금 조달 책에 대한 그런 제재 부분도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역으로 그 이란이 지금 통항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전처럼 제재로 인한 어떻게 보면 금융적인 경제적인 고통과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런 계속해서 물리적인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제재,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압박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결국엔 어떠한 해법을 이란이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예, 결국 이란의 해법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애초에 이란 공세 때문에 미국이 휴전을 원했던 거다. 이란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또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이란의 스탠스는 어느 수준인가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장례식이 일단 공식적인 장례식 절차가 끝났고 그런 가운데서 이란의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결집을 또 어떻게 보면 도모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의 이런 MOU에 대한 휴전이 이제 종료됐다라는 거를 역으로 내부적인 통치와 내부적인 단합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그 갈바프 의장의 발언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이란의 지도부나 혁명 수비대나 이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가중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한 전쟁을 참아라, 인내해라라고 하는 거를 미국에 대한 그런 적대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또 하메네이의 그러한 죽음과 또 장례식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확장시켰는데 이제는 그 소재가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소재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 이란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사실 그 엿새간의 아버지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어떤 강경파들을 결집시켰다 이런 분석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장례식장에 의문의 남성이 포착이 됐어요.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 혹시 이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 인물이 나타난 것 아니냐? 네, 지금 네. 오늘 이런 분석이 CNN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글쎄요, 실질적으로 정말 아들이었다면 굳이 저런 복장을 하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가족의 장으로 저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족 중심, 친척 중심이라고 하는데 예. 굳이 그런 가운데서 저런 야구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네. 가장을 했을까라는 거에서 글쎄요.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왜 일단 의문이다라는 그 부분을 네. 부각을 시키기 위한 건지 아니면 선전전을 위해서 저렇게 특정한 인물에게 저런 거를 했는 건지는 뭐 나중에 정보가 확인이 되면 알 수는 네, 있겠죠. 모스타바의 가능성은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럼 이 인물이 이제 모스타바가 아니라면 모스타바가 엿새간의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또 추도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젯밤부터 이제 사흘 그렇죠. 동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 여기에 또 나타나지 않을까 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미를 장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그런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장례식장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얼굴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대미의 그러한 부분에서의 얼굴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앞부분에 그 해왔던 그런 행보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썩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이 장례식장과 추모 행사 우리가 끝까지 모스타바가 나타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정찰 정보 총국 기능을 더 확대하겠다. 네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바로 이런 이란 전쟁 등을 보면서 결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어떤 곳인가요? 이번에 보면은 이제 9차 당대회 이후에 그 당 중앙 군사 확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이 당 중앙 군사 확대 회의를 통해서 정찰 정보 총국의 기능을 확대시키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참전을 하고 또 이란 전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정보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그 공격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또 정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무와 기능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정보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적대국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기능을 확대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한에 대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예. 결국에는 한미일에 대한 정보 역량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될 점 중에 하나는 과연 북한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만 한미일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분석이랑 그런 네.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올해의 북한의 행보를 보면 러시아와의 그런 정보 교류 협력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에 그 정상 간의 회담을 하면서 결국에는 분야를 그전에는 주로 정치,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부분에서의 협력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정찰, 정보 총국에 대한 역할과 기능의 확대에는 앞서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정보와 군사의 그런 협력 기능 확장 부분과 연계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북중 우호 조약 체결 기념행사에 7년 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면은 이전에 보낸 단장의 어떻게 보면 지위가 이번에 보낸 단장이랑 굉장히 틀린 거죠. 박태성 내각 총리가 단장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보면 바로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갖고 기념탑에 가서 이제 헌화를 하고 보면 이번에 그 앞서서 그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지도부 간의 그러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각 영역별 협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북한 측에서 당시 정상회담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는 각 분야별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 측 발표를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그다음에 국경 재개 문제까지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런 내각성 총리가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각 분야별 거기에 대한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확장시키기 위한 실무 차원에서의 정상 간에 합의한 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 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요즘 북한 매체들을 보면요, 이 장마철 대비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뭐 우리도 장마 피해가 있었는데 2년 전 압록강 유역에서 대홍수가 나서 굉장히 그렇죠. 피해가 상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장마 대비에 열을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장마가 발생했을 때의 그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홍수로 이어졌던 것이 이번에 보면은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살림집 건설이라든지 평양에 데리고 와서 다시 그들에게 살림집을 제공하면서 김정은 체제를 굉장히 선전을 구차 당대회 하는 때 선전의 장으로 활용했는데 이번에 만약 그러한 압록강의 그런 홍수와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면은 네. 김정은 체제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김정은이 직접 저렇게 보트 타고 그렇죠. 수탈하는 장면도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그 이후 다시 복구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또 다시 재개가 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짓는 데만 더 초점을 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런 물이 빠져나가고 하는 거에 대한 인프라를 다시 현대화시키고 그거를 재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 주로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그 뚝방을 다시 건설을 한다라든지 네. 재건을 한다라든지 다시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다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또 농사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홍수가 왔을 때 그동안에 농사를 짓던 것이 다시 그거 된다면 식량의 문제와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북한이 장마 기간에 접어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긴장해야 할 것이 그 지뢰가 우리 쪽으로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북한이 또 몇 년 전 남부 지역 전선 지역의 남부 국경화를 예. 하겠다라고 2년 전부터 하면서 거기에 지뢰를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지뢰가 떠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뢰만 많이 심어놓은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목함 지뢰라든지 나뭇잎 지뢰라든지
그 전차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떠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북한이 뭐 러우 전쟁, 이란 전쟁으로 뭔가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가상자산 활용해서 제재 회피 수단을 하고 있는 규모가 150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네네.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해킹은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계속해 왔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 가상자산의 이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달러를 하기 위한 그런 통제는 제재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엔 가상화폐라는 수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가상화폐를 또 어떻게 보면은 통제하고 따라가서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 기술보다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탈취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해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쉽지 않은 이유, 이것도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킹은 뭐 해킹에 대한 이렇게 공격자와 방어자 그 끊임없는 그런 악순환인 것 같아요. 열심히 방어벽을 높여놓으면 또다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또 해킹을 하게 되고 그 암호화폐도 똑같은 방법인 거죠. 그런 수단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금액을 모으고 있고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북한이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모를 많이 증식시킨 것도 그러한 맥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란 전쟁과 북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